어느덧 3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오후도 함께해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제대로 밥을 먹기 귀찮을 때 한 끼 때운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밥 한 끼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가였던 장 안텔무 브리아 사바랭은 자신의 저서인 미식 예찬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은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도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지금은 물론 미래의 건강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뒤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오후, 슬그머니 찾아온 졸음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춘곤증과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금요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앞서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건데요. 한 총리 선고 결과를 통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죠. 예, 일단 그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24일이잖아요. 네.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코너 시간에 결과 얘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좀 예고편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애초에 좀 두 사람 주요 쟁점이 많이 겹쳐요. 그 한 총리는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하고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비상계엄 돕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라는 점이 핵심 사유가 되고, 뭐 그 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공동 국정 운영을 꾀했다, 아니면 뭐 내란 사설특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등도 있고요.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모의했다라는 점에서 한 축을 보면 이 부분에서 어쩌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그런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헌재 심판의 어떤 주된 내용이 그 어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정족수 있죠. 의결 정족수 얘기로 간다면 그 얘기는 또 좀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비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이걸 두고도 좀 시각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물론 뭐 잘못을 했다고는 해도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헌재가 그 최상목 대행이 마흔여 후보자 한 명 임명 안 하는 걸로도 위헌이다, 이렇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 사유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 생각해보면 그 한덕수 대행 체제로 계속 가서 만약에 그 탄핵소추 올리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6인 체제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헌재가. 한 총리 측은 일단 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고, 알게 된 후에는 반대 의견을 자신은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그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요.
총리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도 주목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151명이 기준이 되냐, 200명이 기준이 되냐 이걸로도 네. 한창 정말 뜨거웠는데요. 다만 헌재는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이날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별도 기일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렇지만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 여야가 막판 스퍼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모두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20여 명이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기각, 각하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데 민주당은 당분간 그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출퇴근 시간대 기자회견 연다고 하고 또 원래 본회의 일정 때문에 취소했던 도보 행진도 이제 광화문까지 가는 거 그것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헌재가 원래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심리하겠다, 네. 처리하겠다라고 선입선출 원칙을 말했는데 그걸 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왜냐면은 한독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두를 다 기각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는데 사실은 다 어떤 희망이 섞여 있거나 뭐 각자 진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어떤 그런 뭐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네. 추정인 거죠. 그렇죠. 예, 저 헌재로서는 어떤 배경으로 한덕수 총리 심판을 먼저 하게 됐을까 좀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쨌든 한 총리보다 먼저 나오면 어떤 식이 되든 간에 국정에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총리가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하면은 대통령 총리 다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대선 국면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바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총리가 또 부재한 거라서 그때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이 기각인데 총리가 탄핵 인용이 된다? 이것도 또 모순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순차적으로 이게 맞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상 한독수 총리 때처럼 또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 올릴 때 그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것도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헌재가 고려했겠다. 이렇게 좀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방금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결국 오늘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요? 예, 오늘 오후 2시인데요. 민주당도 심야 의총하고도 결론 쉽게 못 내리고 고민은 되게 커 보였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게 만든 거는 한덕수 총리 선고일자가 먼저 나오면서 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네. 야 5당이 다 같이 함께하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그 줄탄핵이다, 뭐 탄핵 남발을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으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이런 프레임에 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도 뭐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은 9번이나 행사를 하면서 또 헌재가 결론 내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거는 취사 선택이 너무나 과하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시각일 거고 어차피 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건 물론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기각이 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대행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 선입선출 지론이 깨졌고 네. 또 탄핵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면 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하고서 관저로 나온 이후에 계속 침묵을 이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비로소 전한 건데요. 인요한 의원이 그걸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인요한 의원에 따르면 지지자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단식을 철회해달라.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신 시도했다가 끝내 사망하고 만 남성의 유족에게는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 이런 취지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에는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이번 주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시나리오는 빠르면 다음 주 중후반인 거고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발생했었죠. 예, 이 계란을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랑 이건태 의원이 맞았어요. 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견 도중에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습니다. 네. 그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계란 사태가 벌어지자 곧바로 시위자들에 대해서 강제 해산에 나섰고 또 방송을 통해서 경찰관을 욕설하거나 때리고 꼬집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차단하는 즉시 그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오히려 경찰 바리케이트를 붙잡으면서 버티고 그랬고요. 또 계란만 던진 게 아니라 바나나도 여러 개 던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투척자에게는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란이라서 그냥 좀 맞고 끝났지만 갈수록 세계적으로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겪은 바가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던지는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어떤 경비 실패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란 대신 다른 걸 던졌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도 다쳐서는 안 되고 또 헌재 앞에는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 시간이 이렇게 지연될수록 경찰 경력도 그렇잖아요. 기동대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국력이 소진되는 모습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금요일 오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상설특검법은 정부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이게 그냥 일반 특검법이 아니고 상설특검법이라 좀 달라요. 네.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행사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내용 대상으로 담았고요. 이게 지난해 말쯤에 국회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으로 한 수사라고 한다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할 때 여당 추천은 배제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한지아 의원 한 명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고요. 네, 그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안 쓰지만 임명을 할지 이거는 미지수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대안 조항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도 그때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안 해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이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았다 회피했다라는 항목이 들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그러니까 모수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가까스로 이루어졌고 합의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통과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는 돈이에요. 원래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고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 이거는 받는 돈인데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도 늘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좀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 군복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군복무일 경우에는 지금 6개월인 걸 최대 12개월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고 출산 크레디트도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는 첫째부터 적용을 하고 또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선은 폐지를 합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로써 2007년 이후에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에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요? 예, 일단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찬성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긴 했는데 재적의원 277명 중에 반대가 40명이었고요. 기권이 44명이었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좀 청년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냐. 이거 굉장히 모두가 수위 높게 한 목소리로 네. 비판을 했어요. 같은 당 그 국민의힘 소속 30대 의원들도 나란히 같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견도 있지만 앞으로의 갈 길들 이게 모수개혁까지 지금 이렇게 오는 길도 험난했어요. 근데 더 어렵다고 하는 구조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고 이거 넘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좀 손본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자동조정장치도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진 않은데요. 사고가 정체로 굳어진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나들목을 지나 대형 트레일러와 승용차 여러 대가 추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체 차로가 막혀 있어서 대전 나들목부터 차량들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습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 수원 나들목 진출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어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또 오산에서 남사진리까지 5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 시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앞 시간 동작대교에 있던 사고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고요. 또 분당수소로 성남 쪽 탄천 1교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반대 도심 방향 복정부터 청담대교까지 쭉 속도가 더딘데요. 그 사이 두 건의 작업 구간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었더라고요.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니까 좀 입맛도 없고 식욕도 떨어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봄이 되면 그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도 이제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봄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신체가 외부 기온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뭐 식욕저하나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봄철 식욕저하는 체력을 떨어뜨리고 신체 리듬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론 계절에 의한 이런 일시적인 식욕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뭐 오래 지속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왠지 저는 배가 고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 그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식단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요. 사실 입맛이 없을 때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 좀 자극적이고 그렇죠.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패스트푸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도 그렇죠. 대면서요. 좀 이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만한 연구가 있다고요? 네, 요즘 그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즐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 같은 간편식을 많이 먹으면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요. 중국하고 스웨덴 공동 연구팀이 내놓은 결과인데요.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가는 그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뭐 초가공식품은 식재료에다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식품인데요. 유통기한이 길고 뇌 보상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설탕이나 지방, 소금, 탄수화물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번 맛을 들으면 일단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청량음료나 사탕, 과자, 소세지, 가공햄, 마가린, 냉동 피자나 컵라면, 즉석 조리식품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뭐 연구팀은 치매가 발병하지 않고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55세 이상 성인 남녀 7만 2,083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평소 식습관하고 10년 뒤에 치매 발병 여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814g 이상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25g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일일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은 25%씩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810g을 14g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탄산음료 하루 2캔만 마셔도 600g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편리하고 입맛을 당기게 만들어주는 음식이긴 한데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들이 또 다량 포함되고 포장이나 조리 과정에서 뭐 사고력이나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자로 바뀔 수 있어서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쩌죠. 저는 제로 콜라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신랑은 또 바쁘다는 핑계로 참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패스트푸드만으로 살을 뺐다는 그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입맛을 당기게 하는 패스트푸드하고 초가공식품이 근육 내 지방을 더 많이 축적시켜서 실제로는 몸매 가꾸기를 방해하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 의대 연구팀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나 뭐 신체 활동 수준 상관없이 허벅지 근육 내부에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된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허벅지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했는데요. 이 허벅지 근육은 심혈관 질환하고 관절염 발병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골관절염에 걸리지 않은 성인 남녀 666명의 MRI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섭취한 식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섭취 식품 중에 40%가 초가공식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초가공식품을 많이 자주 섭취할수록 칼로리와는 상관없이 허벅지 근육에 지방이 더 많이 빨리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높지 않은 걸로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초가공식품 자주 드시면은 허벅지 근육이 기름만 있는 삼겹살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겹살의 그 끝에 있는 비계처럼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허벅지 근육의 그 양적 질적 감소는 무릎 관절염의 발병 및 진행에 관련이 있는 만큼 뻔한 말이지만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지방 축적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해명을 해보자면 그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어떻게 좀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점심에 그렇죠. 먹다 보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또 다른 연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던데요. 그 먹는 음식이 현재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건강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중년기의 식습관을 통해서 노년의 건강과 노화 속도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팀은 1986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건강 연구조사에 참여한 10만 6천 명의 건강 자료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시작 당시 평균 연령이 39세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들 상대로 4년 단위로 식단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40대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0세가 됐을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최대 84%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그 과일하고 채소, 통곡물, 불포화 지방, 견과류, 콩류,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하게 나이가 들 수 있지만 트랜스 지방이나 나트륨, 붉은색 육류,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각종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중년기에 먹는 음식이 노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먹기를 원하지만 그 70세 이후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갔다는 속담은 건강하고 식습관에도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식단, 패스트푸드 이외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저탄고지라고 해서요.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도 자주 먹으면 좋지 않다고요? 네. 그 기분이 울적할 때 고기를 먹으면은 기운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고기를 사주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고기는. 실제로 고기에 풍부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서 기분 전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이 힘이 되어주는 고기 한 점이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붉은색 고기, 그러니까 특히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치매를 비롯한 각종 인지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신경학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3만 3,77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43년 동안 추적 조사를 이야, 했는데요. 네, 13만 명을. 그렇습니다. 네. 연구팀은 육류를 적게 먹는 그룹은 하루에 평균 0.1인분 미만, 중간 그룹은 0.1에서 0.24인분, 많이 먹는 그룹은 하루에 0.25인분을 이상을 섭취하는 이들로 구분했는데요. 0.25인분은 베이컨 2조각, 볼로냐 1.5조각, 핫도그 1개 정도의 양입니다. 연구 결과 그 가공육을 많이 먹는 집단은 적게 먹는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3에서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 그러니까 쇠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것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이틀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6%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는 가공육을 0.25인분 이상 섭취할 때마다 전체 인지 능력은 1.61년, 언어 기억력은 1.69년씩 더 빨리 노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적색육이나 그 가공육 대신에 견과류나 콩으로 단백질 섭취를 대신하면 네. 치매 위험이 19% 낮춰지고요. 인지 노화가 1.37년 늦춰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생선으로 대체하면 치매 발병 위험은 28%, 닭고기로 대체하면 16% 감소하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역시 반찬 투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런 잔소리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라고요? 네, 영양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아동 청소년한테는 성장 장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식품을 적게 먹고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을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이형당뇨,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영국 공동 연구팀이 채식이나 육식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식사하는 것보다 식물성 음식 중심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에 발표했습니다. 네이처 미생물학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을까요? 연구팀은 영국하고 미국, 이탈리아에서 21,561명을 선발해서요.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와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네. 분석 결과 채소하고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들은 채식 중심 식단이나 동물성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 식단만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종의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나 비건보다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 비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구의 핵심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장 건강은 물론 전체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소고기만 먹다가 어느 날 삼겹살을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너무 고기가 맛있죠. 있었어 너무 맛있죠. 하면서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 치킨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킨이나 삼겹살은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음식인데 이런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 또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그렇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좀 독특한 연구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연구팀은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즐기고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딸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한 70만 3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성인 5명 중 1명꼴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정자는 수정될 때 유전자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요. 건강하지 않은 식단, 환경 독소, 스트레스 등 환경 변화가 정자의 RNA를 변화시켜서 세대 간 유전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 있는 RNA는 생명체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인데요. DN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DNA에 비해서 불안정하고 쉽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요?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지로 실험을 했는데요. 생지를 실험 동물로 사용한 이유는 인간 유전자와 유사성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수컷 생지를 2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균형 잡힌 표준 식단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은 고지방식을 먹여서 고지혈증을 일으켰습니다. 정자에는 유전자 조절하고 세포 작용에 중요한 소형 비조절 RNA 분자가 많은데요. 연구팀은 고지혈증 생지하고 일반 생지의 정자를 비교한 결과 고지방식을 먹은 생쥐들의 정자에서 소형 비조절 RNA 분자가 크게 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소형 비조절 RNA 분자는 수정 직후 배 줄기세포에서 초기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지혈증 수컷 생쥐를 일반 암컷 생쥐와 교배시켜서 새끼를 얻은 뒤에 자식들에게는 저콜레스테롤 식단을 제공하고 관찰했는데요. 그런데도 일반 수컷 생쥐들의 새끼들보다 동맥경화 발병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연구팀 관계자는 자녀를 계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심혈관 질환 요소를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고 싶어요. 요즘 식단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서 채소나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샌포드대에서 연구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합 비타민 보충제만으로는 채소하고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완전히 보충할 수 없는 만큼 영양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일하고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오늘도 유용한 서울신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돼 있고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윤아의 오늘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김성수님께서 방송을 들어보니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의 식단이 건강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숫돌에 칼을 갈다라는 문장에서 숫돌의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은 시옷과 치읓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시옷 받침을 쓰는 숫돌이 맞습니다. 이것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을 뜻하고 치읓 받침을 쓰는 숫돌은 우리말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또 슬며슬며 화가 난다와 슬밋슬밋 화가 난다 가운데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슬며슬며이 맞습니다. 슬며슬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왔던 뜻은 감정 따위가 속으로 천천히 은밀하게 자꾸 일어나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잇따라 슬며시 행동하는 모양이란 뜻도 있고 행동이나 사태 따위가 은근하고 천천히 자꾸 일어나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농사는 아주 은풍하다와 금년농사는 풍은하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은풍하다가 맞습니다. 성할 은자에 풍년 풍자를 쓰는 이 말은 넉넉하고 많다란 뜻으로 풍성하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하늘과 구름이 얘기해주는 날씨는 화창하고 포근한 봄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중서부와 제주에 대기가 혼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서 주로 서쪽에 대기가 혼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국외의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지금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엷은 안개가 남아있고요. 서울도 먼지 안개, 즉 연무가 껴있어서 뿌였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연무나 방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포근함 오늘이 어제보다 더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서 서울 17도, 대전 전주 20, 대구 22도 등 남부지방은 20도 이상인 곳도 많겠습니다. 13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를 포함해서 14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영동 및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
동해안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5m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과 일부 경남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동쪽 중심으로 대기가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지역과 겹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6.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오늘 오후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태균 씨와 알게 된 당시 경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의 복학 신청 기한이 오늘 마감됩니다. 이 3개 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복귀 시한이 가장 빠른 학교들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의대생 단체는 휴학은 적법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하면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인근 변전소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현지 시각 21일 자정까지 폐쇄됐습니다. 히스로 공항 대변인은 정상 운영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해 결혼에 골인한 부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2만 9천 건이나 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증가 폭으로는 28년 만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40만 건을 웃돌던 이 혼인 건수는 10년 만에 20만 건대로 내려앉았다가 코로나가 터졌던 2021년에는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뀌었고 이듬해 저점을 찍은 뒤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많기도 했고 또 정부의 혼인 장려 정책이 확대되면서 긍정적 인식이 커진 점을 혼인 증가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혼 후 출산까지 통상 2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혼인 건수가 크게 늘어난 흐름이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6년 뒤인 2031년부터 30대 여성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결혼과 출생아 증가 흐름도 차츰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 쪽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왜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었는지부터 묻는 이 밥에 진심인 민족인데 네. 어느 순간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일이 사치가 되어버린 요즘 같습니다. 어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유엔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저녁 혼밥을 하는 빈도수가 주요 20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가 소득과 취업 상태 못지않게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진단하는데요. 연령, 성별, 국가, 문화를 막론하고 다른 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잦은 혼밥이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직결된 혼밥, 한국인의 경우 일주일에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평균 1.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 142개국 중 135위였고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점심까지 합해도 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평균 4.3회에 그쳤는데 북미와 호주 등이 8회가 넘는 것과 참 대조적이네요. 혼밥 빈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는데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숟가락을 드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짚어본 것처럼 혼밥이 인간의 외로운 감정을 고조시킨다는 점인데 일주일에 12회 이상 함께 식사한다고 밝힌 사람의 경우 18%만이 외로움을 느꼈다 답한 반면 한 주 내내 혼밥을 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응답 비율이 40% 가까이도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도 스스로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해 매긴 주관적 행복 점수에서도 전 세계 144개국 중 58위에 그쳤는데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떨어졌고요. 네. 자살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절망사의 경우 조사 대상국 59개국 중 대다수에서 감소한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에선 이 절망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절망사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2위에 오를 만큼 쉬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자살이 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을 8년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오른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해 주목했는데요. 이런 결과의 차이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기부와 봉사 또는 낯선 사람 돕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줄었지만 핀란드에서는 늘어났다는 것을 꼽으면서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희망을 잃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를 안고 길을 걷던 여성이 부서진 하수구 덮개를 밟고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정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동네 병원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넘어졌다고 합니다. 네. 부서진 하수구 덮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발이 빠져버린 건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놀라 남편과 간호사 그리고 의사까지 뛰쳐나와 다급히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수구 덮개는 사고가 나기 불과 6분 전 CCTV를 보니 한 남성이 지나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부서진 하수구 덮개는 20년도 더 전에 도로를 깔 때 함께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하수구는 경산시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고를 당한 여성은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산시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보장 항목도 다르다 보니까 관리 부실이 확연히 보여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현재도 사고가 난 인근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하수구 덮개들이 잔뜩 있고 일부는 이미 균열까지나 언제 또 부서질지 모르는데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덮개 전체를 철제로 바꾸겠다 밝혔습니다. 빠르게 조치했다고는 하지만 이 설마하는 아니람 또 꼭 일이 터져야 나오는 이런 땜질식 처방 이제는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강남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않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고인은 생활고를 겪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6개월 넘게 무직 상태였다고 하고 관할구청인 강남구청도 고인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고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연말이라 지원 예산이 소진돼 내년 1월에 와달라라는 안내를 남겼다고 하네요.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는 연초를 불과 이틀 앞두고 지원을 받지 못한 건데요. 이로부터 약 2주 뒤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또다시 사정이 있으니 5일 뒤에 와달라고 했는데 고인은 마지막 방문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직전까지 전기요금이 밀렸고 월세도 6개월 넘게 내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석 달 이상 체납될 경우 해당 가구를 시스템에 등록해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데요. 미납 기간이 석 달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65세 미만이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에게 닥친 위기 신호를 당국이 감지할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놓친 셈인데요. 특히 취약계층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북 의성에선 한 수도 검침원의 판단으로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요? 네, 평소와 다르게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검침원이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경북 의성군 소속 검침원인 최순연 씨 사연인데요. 비번일이었던 지난 일요일 집에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수도 사용량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한 독거노인 집에서 갑자기 늘어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요금으로 치면 70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네. 늦은 주말이기도 했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두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집안에는 욕실 수도를 잠그지 않아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행히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고 영양실조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치료를 받아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검침 방식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메꿔주는 순기능이 또 있었네요. 최순연 검침원님의 기지와 빠른 판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퇴근하고 나서도 잦은 업무 연락에 휴식을 방해받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참 말이 아니죠.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이런 탓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부산 지역 20대 공무원 면직은 1.3배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 공무원 면직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런 위기감이 감돌자 부산 동래구 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재난이나 당직, 비상근무 중일 때 또 특별한 일정으로 미리 협의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네요. 해당 조례안은 이달 말 상임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동래구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공직사회 일과 휴식 그 경계를 나눠줄 이 조례안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래구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을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죠. 백다방에서 과도하게 긴 영수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더본코리아 산하 여러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량으로 적발되자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일각에선 소비자들과의 기싸움이나 다름없는 과민 반응이란 비판까지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최근 백다방 본사 측은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서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 가맹점주들에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게 참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네. SNS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영수증 길이는 성인 팔 길이를 넘어선 65cm에 달하고요. 빈틈없이 빼곡하게 원산지가 적혀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각기 영수증 사진을 올리며 황당하다, 우습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외국산이 즐비한 원료를 보니 백종원이 외국산 살리기 하는 중인가라는 비꼬는 글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비공개가 아닌 허위 표기로 문제가 된 건데 기업체 대응으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고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의 원산지 과잉 표기 영수증이 논란이 되자 개선 조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더본코리아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 조치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날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꽃샘추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도 간만에 패딩 대신 가벼운 차림만으로도 크게 춥지 않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교차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시 찾아온 봄 날씨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불청객인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느새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인지 왜 이렇게 저도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춘곤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맞아요. 봄철에 피로하니까 춘곤증이죠. 사실 이 춘곤증은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명은 네.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또 생리 현상 중에 하나죠. 계절의 변화를 우리 몸이 잘 못 따라가는 일종의 부적응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춘곤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부적응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는 햇볕도 조금 적고 아침 기상 시간도 조금 느리고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도 적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아침이 좀 빨라지고 낮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겨울에 적응돼 있어서 더 많은 걸 먹지도 않고 신체의 생체 리듬도 여기에 잘 적응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라라 내 몸이 왜 못 따라가네 그러면서 이제 졸려지게 되는 거죠. 혹시 춘곤증에 좀 특히나 취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이 봄철이 되면서 야외 활동 또 신체 활동이 많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춘곤증 느끼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이 되면서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농가 분들 있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이 춘곤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봄이 되면서 좀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때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춘곤증,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런데요, 저희 오한진 교수님, 봄에 졸립다고 해서요. 다 춘곤증은 아니라고요? 아, 그럼요. 저도 지금 졸다가 왔는데 사실 이 식곤증이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네. 밥을 밥 먹고 먹으면. 졸린 거. 네. 이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와 장 쪽으로 혈액이 쫙 몰려갑니다. 그래서 위도 움직이게 하고 장도 움직이게 해서 흡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은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뇌가 각성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꾸 졸려집니다. 졸린 눈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먹으면 졸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위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혈액이 다 글로 몰려서 그래요. 네. 더더욱이 이 탄수화물을 많이 있는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면 짜장면을 먹으면 졸리다. 뭐 꼭 짜장면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탄수화물이 많은 걸 먹으면 졸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렉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오렉신은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깨우고 주의력을 높이는 이런 각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면 오렉신 분비가 줍니다. 그러니까 각성이 안 되고 또 의식이 깨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졸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춘곤증일 때는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이 춘곤증은 봄에 나타나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졸리다. 또 피곤하다, 식욕도 떨어졌다, 소화도 잘 안 된다, 일상생활의 의욕도 또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증상이 이제 대부분인데 여기에 두통도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초조한 느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나른하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주 증상인 거죠. 2, 3주가 지나면 춘곤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죠. 네, 2, 3주 지났는데도 필요하다 이러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 확인하느냐?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보통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붙여주는 진단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거의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뭐 극심한 스트레스도 느껴지고 우울감도 느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피로하다, 잠을 못 잔다, 머리가 아프다, 근육도 아프다, 위장도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같이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성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언뜻 듣기로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춘곤증과 만성 피로 증후군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하지만 구분감은 있어요. 우선 이제 만성 피로, 즉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제 같은 증상이지만 거기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근육통, 우울증, 수면장애, 두통 이런 게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병적인 피로로 보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육체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듣고 계신 청취자 많은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일을 하면 당연히 피곤하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질적으로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 아닌지 그 셀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피로하다 이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피곤해. 뭐 만나기만 하면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 아우, 요새도 피로해 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한 2에서 5% 정도가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1번 기억력 혹은 집중력 장애, 인두통 즉 목 쪽이 좀 아프다. 그다음에 경부 목이나 애과부 겨드랑이에 림프선이 아프다. 누르면 아프다. 또 근육통. 5번째로 다발성 관절통, 6번째로 새롭게 나타난 두통, 7번째 잠을 자도 상쾌하지가 않다, 8번째 운동 후에 나타난 심한 권태감. 여기에 4개 이상이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다른 걸까요? 다르죠. 이 만성 피로는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피로가 가중이 되면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원인이 불분명해요. 네.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특별히 피로를 느낄 만한 원인이 없는데 나는 자꾸 피로하다고 느껴져요. 이럴 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의 피로는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 흔히들 피로감을 느낄 때 수액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효과일까요? 효과가 있죠. 물론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걸로 지속해서 이걸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영양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양수액 하나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 다만 한번 맞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나 좀 편해졌어. 피곤이 좀 풀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개월 이상 또는 뭐 6개월이 아니더라도 한 2, 3주라도 피로가 느껴질 때에는 한 번쯤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한진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피로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춘곤증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피로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 잠자는 시간도 좀 일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춘곤증이 있을 때도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피로감이 느껴질 때도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많이 움직이니까 몸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근육들도 깨지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죠. 또 그래서 낮졸음도 빨리 퇴치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나쁘지만 하루에 한 5 내지 10분 정도의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몸을 깨워 나가셔야 돼요. 이 봄에는 가벼운 운동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한 번에 너무 했다가는 또 그걸로 또 쓰러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잘 드셔야 돼요. 이때는 이 봄철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 과일을 통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을 걸으면 춘곤증이 더 심해진다. 맞는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을 평상시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어차피 안 먹는데 아침을 더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평상시 아침을 드시던 분들은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에 가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충곤증, 즉 피로감이 확 느껴지고 더 많이 졸려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죠. 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조금 좋은 이유는 우선 아침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뇌도 깨우고 근육도 깨우고 그다음에 점심 때 많이 먹지 않도록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는 것이 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또 직장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고 또 그 움직임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3끼를 꼭 다 먹어야 할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때는 식단은 어떻게 그래요. 구성하면 좋을까? 아침에 드실 때도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만 많이 있는 거 말고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좀 같이 끼우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미나 율무, 뭐 통보리 이런 게 들어있는 밥으로 좀 대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게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체 이게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비타민 B는 스트레스나 피로를 받을 때 내 몸에서 많이 소모되는 성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실 필요가 있어요. 식품으로는 이 곡류, 견과류 좋아하시잖아요. 콩류, 또 생선,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좀 충분히 견과류를 하루에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채소, 과일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풋고추 여기에 이 비타민 C가 많아요. 사실 과일보다 채소에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철에 또 많이 나거든요. 냉이, 달래, 쑥, 미나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같이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단백질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유나 달걀이나 이 생선 같은 아주 신선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음식으로 피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흔히들 피곤하면 잠을 몰아잔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은 주말에는 그 안방의 문을 안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빠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뭐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두시는군요. 있는데 춘곤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줘요. 보통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한 3시간만 자도 잘 잤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시간을 자도 모자라다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요건 개인차예요. 개인차. 네. 그러니까 가끔 몰아자는 것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네. 평소 주중에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네. 잠을 못 잤다면 네. 주말에 몰아자는 거 도움이 되고 하지만 평소에 그 잠을 충분히 잤는데 주말에 계속 주무시는 거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낮에 주중에는 점심 먹고 한 15분 정도 낮잠을 잠깐 자는 거 큰 도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잠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깊은 잠을 못 자는 잠, 계속해서 꿈을 꾸는 잠, 또 잠자면서 깼다 잤다를 반복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실 잠을 자도 피곤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 이럴 때는요 차를 타고 주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차를 타면 우리가 멀미를 느끼잖아요. 네. 멀미를 느끼면 바로 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은 차 뒤에 태우고 맞아요. 드라이브를 조금만 해주면 애들 금방 잠이 듭니다. 어른들도 차 타고 자는 거 도움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피로가 불러오는 질환들 춘곤증과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Simply Red의 Stars.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코너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요. 콩으로 박현우님,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주먹을 쥐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만성피로 증상일까요? 네, 뭐 만성 피로 증상보다는 피로의 한 증상이에요. 피로해지면 이 근육에도 힘이 안 갑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싶어도 안 쥐어지고 하다못해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피로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좀 쉬시거나 뭐 음식 섭취 이런 거 좀 잘하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혜리님 콩으로 우유 대신 치즈를 먹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 B 보충료. 네, 그럼요. 효과가 있죠. 너무 많이 드시면 그 대신 좀 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9690님, 전 교대 근무 중인데 최근 만성 피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에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데 그래도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교대 근무하는 저 같은 청취자들은 어떻게 하면 만성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이 교대 근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몸은 이 생활 하루 24시간에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몸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주무셔도 피로가 잘 안 풀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낮에 일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일하시면서 짬을 내서 운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네. 조금 센 운동을 좀 하시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잘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피로를 좀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25님, 갱년기 증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나요? 매년 갑상선 초음파 혈액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상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과 눈 주변이 늘 부어 있어요. 그럼요. 갱년기 증상으로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몸에 확 열이 났다가 식은땀이 나면서 추워졌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그 호르몬 변화거든요. 이러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붓고 뭐 피로하고 잠을 못 잔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의사 선생님 만나보세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대상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어요. 김유나의 오늘 이 곡,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또 양갈래 머리를 깜찍하게 하고 오셨는데요. 아니, 좀 날씨도 좀 풀리고 기분 좀 내고 싶었습니다. 봄봄한 느낌인데 어떤 네. 노래 들고 오셨나요? 요즘 글쎄요, 이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음악계에서 새로운 음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가들이 직접 쓴 책들도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 되면 또 새 책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코너 들어주시는 분들은 음악가 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음악가들이 직접 쓴 에세이를 오늘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다 새롭게 발간이 된 서적들이고요. 사실 음악가들 가운데에서 책을 낸다고 하면 에세이 종류가 가장 많긴 합니다. 네. 뭐 소설이나 시를 쓰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음악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 직접 쓰다 보니까 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분들이 많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역시 최근 몇 년간 인기가 있었던 에세이 종류가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만나봤던 건인의 발간의 네. 이석원 씨도 에세이집 그리고 이석원 씨는 소설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노랫말을 듣다 보면 이 아티스트가 쓰는 글 궁금해지고 좀 더 긴 글을 읽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오늘 함께 해볼 작가님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좀 선배님부터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김창완 씨의 새 산문집이 발간이 됐어요. 이제야 보이네라는 책인데요. 사실 새 산문집이라기에는 이미 한 번 발표한 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한 번이랄까? 뭐 엄밀히 따지면 두 번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먼저 발간이 되었던 것은 95년에 발간되었던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산문집이었고요. 30년 만에 개정 증보판이 발행이 되게 됐어요. 이후에 2005년에도 이번과 같은 제목인 이제야 보이네로 한번 재출간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글 8편 그리고 김창완 씨가 또 다방면으로 여러 작품을 만들다 보니 작품 20여 점을 더해서 다시 선보이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볼륨이면 거의 새 책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음반에는 리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항상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오면 이제 두세 곡 정도 더해서 또 패키지를 새로 해서 발간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개념의 책이라고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30년이 지났지만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김창완 씨는 다방면에서 너무 현역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고 저도 그렇지만 음악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김창완 씨 언급을 참 많이 해요. 또 최근에 국내 음악에 관심이 많아진 해외에서도 김창완 씨나 산울림의 음악을 새롭게 찾아듣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음악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때마다 참 자주 듣습니다. 김창완 씨가 데뷔한 지 벌써 48년? 50여 년이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놀라기도 했는데요. 특히 뭐 방금 전에는 해외 젊은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창완 씨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캐릭터가 또 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혹시 동그라미 아저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안경 때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창완 씨가 동그라미를 막 여러 개 그려놓은 어떤 글을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지난해였군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책을 또 한번 발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민 상담이 오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뭔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자기가 동그라미를 수십 개 지금 그렸는데 자기 기준에 완벽한 동그라미는 둘밖에 없다. 찌그러져도 모든 게 동그라미다 라고 정말 삶이 담긴 조언을 해주면서 그 이야기가 밈처럼 인터넷에서 유행이 돼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그라미 아저씨라고도 많이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또 김창완 씨는 동시 또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동시만을 담은 첫 동시집이었습니다. 무지개가 낀 방이봉방방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해서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야 보이네 보고 역시 김창완 매력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창완 씨 아침 라디오도 즐겨 들었었는데 맞아요. 오늘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김창완 씨가 예전에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그런 뭐 글맛이 워낙 있는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80년대에 발표한 개인작 가운데 기타가 있는 수필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이 앨범 가운데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와 고등어 준비해봤습니다.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듣고 올게요.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뭔가 여러 가지로 사람을 좀 홀리는 데가 있는 노래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소개해줄 책은 또 정말 멋진 아티스트라고요. 맞습니다. 또 장르도 연배도 바뀌는데요. 바로 포크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의 새 책 고상하고 천박하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은 아는데 김사월. 그 자신이 4월에 태어나서 사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명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서간집 형태를 띠고 있고요. 뮤지션 김사월 그리고 시인인 이원 씨
최근에 그 한국 문학계에서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작가 이슬아 씨의 남편분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네. 김사월 씨가 조금은 낯설거든요. 맞아요. 좀 대중음악 두루두루 듣는 분들이면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 RM이나 에픽하이와 함께한 작업으로 이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는 한국대중음악상에서는 앨범만 내면 포크 부문의 후보로 오르고 상을 뭐 휘감는 그런 뮤지션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포크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하나고, 또 2010년대 포크 붐을 불러온 인물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처음으로 앨범 냈을 때는 김사월, 김혜원이라는 이름으로 포크 듀오로 한 11년, 12년 전쯤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5년에 첫 번째 앨범 수잔을 발표한 이후로부터는 솔로로서 굉장히 또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또 최근에는 그런 경력을 활용해서 영화음악 감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은빛 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라는 작품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아티스트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정말 많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음악도 궁금하고요. 네. 또 어떤 글을 쓰는 분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뭐 워낙에 노랫말이 뾰족하고요. 제목부터 좀 확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산문집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 2019년에 단독 산문집 사랑하는 미움들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고요. 중간엔 요즘 또 유행하는 형태인데 앤솔로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 테마에 대해서 써서 발간하는 뭐 비거닝이나 나의 복숭아 같은 책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간집으로 또 두 번째 산문집을 발표하게 됐어요. 책 제목도 매력적이잖아요. 고상하고 천박하게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도 김사월 씨의 책 안에 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침실 책상에는 최대한 고상한 것을, 그리고 거실 책상에는 최대한 천박한 것을 못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책 제목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연결해 드릴 수도 없고, 저는 음반 소개글을 쓰면서 인연을 좀 닿았는데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곡을 들어보면 저희 좋을까요? 네, 김사월 씨의 곡들도 참 좋은 노래가 많은데요. 제목부터 여러분의 귀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 준비해봤어요. 사상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사월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 듣고 오겠습니다. 김사월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 함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 누굴까요? 네, 또 한 끗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K-팝 아이돌이 직접 쓴 에세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B2B라는 그룹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B2B의 멤버 이창섭 씨가 첫 에세이 적당한 사람을 발표했어요. K-팝 아이돌인데 적당한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그 나이대 청년으로서 솔직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다 보니 이런 제목이 붙지 않았나 싶고요. B2B 데뷔가 2012년이거든요. 올해로 벌써 활동 14주년을 맞이한 아이돌의 좀 솔직한 속내를 지켜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오, 제목을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시간이 참 빨라요. 데뷔 14년 차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전엔 중견 가수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창섭 씨가 중견 가수라고 생각하면 좀 아득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창섭 씨 일생에 따지고 보면 이 아이돌로 활동한 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삶을 이루어 나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소박하게 제목처럼 적당하고 좀 평범한 시선으로 담겨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B2B는 인기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활약도 상당히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뭐 음악방송 1위는 당연하고, 이창섭 씨가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기도 하고 보컬 학원을 창업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웹 예능 진행자로도 꽤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행보들 가운데에서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으로서의 솔직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아이돌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별세계에 사는 사람 그렇죠. 같고 하지만 역시 평범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현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팬분들은 뭐 당연히 구매를 하겠지만 뭐 K-팝 아이돌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나 삶을 어떻게 꾸려가나 궁금하신 분들도 한 번쯤 열어보시면 좋을 새 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창섭 씨가 지난해 10월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었거든요. 자신의 나이를 이제 내세웠었는데 앨범 1991 가운데에서 타이틀곡 33, 33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김유나 평론가님께 노래 나가는 동안 이거 33으로 읽으면 될까요? 라고 33. 네, 여쭤봤고요. 네. 이창섭의 33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유나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금요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창섭의 33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저와 함께한 청취자분들 아쉬운 마음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